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고 계시죠? 문제은행 첫 문제, 그대로 나오는 첫 문제를 가지고요. 제6강 오늘 편은 501번부터 600번까지 문제를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되었다. 공동위험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의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그런 자체를 공동위험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면허 취소가 되느냐, 면허 정지 100일이 되느냐, 면허 정지 60일이냐, 면허 정지 40일이냐 그런 거죠. 정답은 2항, 면허 정지 100일이 되겠습니다. 50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난폭 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느냐? 면허 취소, 면허 정지 100일, 면허 정지 60일, 면허 정지 40일, 면허 정지 40일이 되겠습니다. 503번째 문제를 넘어갑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되느냐 그랬죠. 1항 처벌하지 않는다. 2항 범칙금 3만원에 통고 처분된다. 아니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4항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요, 범칙금 3만원 통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술 먹고 자전거 운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음 504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504번째 문제는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되느냐. 자전거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하는 명이죠. 경찰관이 단속하겠다고 어떤 그 측정을 요구하는데 그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범칙금 10만원이 통고가 됩니다. 따라서 3항 범칙금 10만원 통고 처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되는 경우로 맞는 것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1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동차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해자와 합의한 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은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이죠. 이때는 결과적으로 인사사고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물적 피해만 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1항은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2항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인적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맞는 것은 2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맞는 걸 골라내도록 하죠.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때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인적 피해를 낸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3항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항 화물 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 자동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2대 중대과실에 의한 인사사고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06번째 문제를 봅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 경과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자, 범칙금 통고를 받게 되면 일단은 범칙금을 빨리 내야 되죠. 1차가 열흘 안에 내야 됩니다. 그러나 2차에 통고가 왔는데도 역시 내지 않았다. 이때는 1항 지체 없이 즉결재판을 청구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2항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는 40일 정지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과태료 부과한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항 범칙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아니죠.
범칙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6만 원의 범칙금 통고를 받았으면 9만 원을 내게 되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506번째 정답은 1항과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차 통고가 왔는데도 범칙금을 내지 않게 되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되고,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운전면허 40일이 정지가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0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주정차된 자동차만을 손괴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되는가요? 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동차를 망가뜨렸단 말이죠. 그러나 인사사고는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어떠한 가해자 입장에서 신분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제공하지 않게 되면 범칙금 12만 원의 통고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 508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 자, 1회에 하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맞습니다. 그러나 0.03에서 0.08%의 수치가 나오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고요. 음주량이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게 되면 면허증이 취소가 되죠. 그러나 면허증 취소 이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음주 상태가 0.08% 혈중 알코올 농도의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위반했을 때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위반을 하게 되면 사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회 때는 한 번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두 번째 어떠한 위반한 경우에는 사항에 들어있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09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 기준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 해가지고 이의 신청했더니 이의가 받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취소 처분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때는 벌점이 110점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운전면허 취소가 되게 되면요,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운전면허 가지고 생활하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이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면허 취소가 벌점 110점으로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0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운전 연습 면허 소지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몇 % 이상을 넘어서 운전할 때에 운전 연습 면허가 취소가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가로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 그랬습니다. 일단은 운전 연습 면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음주 운전하게 되면 그 운전 연습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어느 때부터냐? 0.03%부터 무조건 취소가 된다. 그러나 일반 면허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되죠. 0.08% 이상이 됐을 때 면허증이 취소가 되지만, 운전 연습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게 되면 그 운전 연습 면허가 취소가 된다. 그러니까 운전 연습 면허의 어떠한 그 처벌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511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운전자가 단속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해서 형사 입건이 된 때에 처분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경찰관이 단속하고 있는데 그 경찰 공무원한테 폭행을 가했다.
이때는 결과적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2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검거하거나 또는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 피해자 입장이 아니고요, 목격자 입장이란 말이죠. 이때 그 뺑소니한 운전자가 검거되었다, 또 그 신고해서 검거하게끔 했다라고 한다면 그 공을 인정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벌점에 대한 그 감점을 주는 특혜 점수를 줍니다. 그 특혜 점수는 얼마를 주느냐? 40점을 준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3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위반 행위별로 범칙금이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그래서 1항 속도 위반 4시 60km를 초과한 경우 범칙금 12만 원이 맞습니다. 2항 신호 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 원 맞습니다. 3항 중앙선 침범의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맞습니다. 4항 앞지르기 금지 시기라든가 장소를 위반한 경우에 범칙금은 6만 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4항이 6만 원인데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14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화재 진압용 연결 송수관 설비의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승용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 범칙금은 얼마냐? 그래서 이때는 범칙금이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1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기준 중 다른 위반 행위 하나는 그랬습니다. 1항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벌점 40점입니다. 2항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벌점 30점. 3항 고속도로 갓길 통행 방법 위반 30점. 4항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벌점 30점. 그러니까 1항은 벌점이 40점이고요. 2항과 3항과 4항은 벌점이 30점이기 때문에 다르군요. 따라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된 운전자가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 가로 안에 대한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경찰서장은 운전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해야 된다. 가로 안에 맞는 것 그랬어요. 자,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1차 때 안 내고 2차 통고가 왔는데도 안 냈어요. 그러면 즉결심판을 경찰서장이 신청을 하지요. 그런데 운전자가 그 범칙금에 얼마를 더 내고 냈습니다라고 하는 서류를 갖다 주게 되면 즉결심판을 취소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때는 100분의 50을 더 내게 되면 즉결심판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6만 원짜리의 범칙금액을 안 냈다고 한다면 얼마? 100분의 50을 더한 거 3만 원 더 해야 되겠죠. 9만 원을 내게 되면 즉결심판은 취소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100분의 50이다 라고 하는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17번째 문제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그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의 벌금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18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운전자가 신호 위반한 경우 범칙금액이 다른 차량은 그랬어요. 1항 승합자동차, 2항 승용자동차, 3항 특수자동차, 4항 건설기계. 승합자동차와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는요, 신호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7만 원입니다. 그러나 승용차는 범칙금이 6만 원이죠. 이 승용자동차의 범칙금 6만 원은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범칙금이 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5톤 이상의 자동차라든가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들은요, 신호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7만 원이다.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519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내에 고장 자동차의 표시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때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는 고장 났을 때 표시할 수 있는 그 표지 장치를 자동차 안에 비치하고 다녀야 된다. 비치하지 않으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520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과속행위에 대한 범칙금 기준으로 맞는 것 찾아내라 그랬군요. 1항 제한속도 기준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 때는 범칙금 12만 원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항이 되겠군요. 이때 운전면허증에 대한 벌점은 60점이 되겠습니다. 2항 제한속도 기준 시속 40km를 초과해가지고 60km 이하의 상태로 운행했을 때 범칙금은 9만 원이 됩니다. 이때 벌점은 30점이 되는 거고요. 제한속도 기준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의 상태에서는 범칙금이 6만 원이 됩니다. 이때 벌점은 15점이 되는 거죠. 4항 제한속도 기준 시속 20km 이하의 상태에서는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이때 벌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2항과 3항과 4항이 틀린 것은 2항은 9만 원이어야 되고요. 3항에서는 6만 원이 돼야 되고 4항은 3만 원이 돼야 되는데 다 틀린 거죠. 따라서 맞는 것은 1항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21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점 기준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어느 게 맞느냐 그랬어요. 신호 위반으로 해서 사망자가 생겼다. 이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점 105점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는 거죠.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벌점이 90점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신호 위반은 벌점이 15점이죠. 따라서 90점 플러스 15점 해서 105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항 피해 차량의 탑승자와 가해 차량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벌점을 산정한다. 피해 차량에 대한 그 탑승자나 가해 차량에 대한 운전자의 피해 상태는 벌점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3항 교통사고의 원인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 물적 피해 점수를 합산한다. 물적 피해 사고는 점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4항 자동차 대 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이 두 차량이 있으면 둘 다 벌점을 산정하지 않는다. 둘 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을 제대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522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는 운전면허 시험 산정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된다. 자, 우리가 적성검사 받으러 가려면 신체 이상이 없는지 신체 검사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신체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적성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2년 안에 어떠한 건강 검진을 받아가지고 신체에 대한 모든 상황이 검진되었을 때에 그것을 제출하게 되면 그것으로 신체 검사를 가늠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얼마 안에 발급한 서류이게 되면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2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3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의가 있다라고 이의에 대한 신청을 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그 처분을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하는 곳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다가 지방경찰청에 있는 기구지요. 거기에다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24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운전 연습 면허 소지자가 도로에서 주행 연습을 할 때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권고된 사람이 함께 승차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운전 연습한다고 2년 경험이 없는 사람이 타지도 않고 혼자 단독으로 운전했을 경우 그 운전 연습하신 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 연습면허를 가지고 운전 연습을 할 때는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꼭 같이 동행해야 된다. 동승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25번째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 범칙금은 얼마이다. 자,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킥보드 같은 걸 운전하려면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취득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했다라고 한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다음 526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부여되는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이 틀린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또 장애인 보호구역은 제외한 거예요. 1항 중앙선 침범의 경우 과태료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이지만 과태료는 7만 원 맞습니다. 2항 신호 위반의 경우 과태료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이지만 과태료는 7만 원이에요. 3항 보도를 침범한 경우 과태료 없습니다. 4항 속도 위반, 매시 20km 이하의 과속을 했군요. 이때 과태료가 얼마? 5만 원이 아니고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 그랬으니까 틀린 것 그랬으니까 4항이 틀린 것, 정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42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벌점이 부과되는 운전자의 행위는 그랬어요. 1항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이때는 벌점이 10점이 됩니다. 따라서 벌점이 부과되는 1항이 받는 답이 나왔고요. 2항 차로 변경 시 신호 불이행의 경우, 3항 불법 부착 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서행 의무 위반한 경우 이런 것들은 벌점이 없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떤 담배꽁초 또 휴지 어떤 그 음료수 캔을 갖다 버리게 되면 던지게 되면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다음 528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에 의한 벌점 감경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운전자가 경찰서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 1년간은 사고 내지 않도록 운전하고 또 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게 되면 그 1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위반하지 않은 무위반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점에 대한 특혜를 줍니다. 그 특혜는 얼마? 10점을 주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자기가 벌점을 먹게 되면 그 10점을 감해준다, 감경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항 40점 특혜 아닙니다. 2항 2년간 교통사고 아닙니다. 3항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 점수를 준다. 근데 그 점수는 몇 점? 10점을 준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니다. 경찰서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529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운전 연습 면허 취소 사유에 맞는 것 두 가지를 골라내세요. 그래서 어떨 때에 운전 연습 면허가 취소되느냐. 1항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 시군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당연히 운전 연습 면허 취소됩니다. 2항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인사사고가 아닌 물적 피해만 교통사고를 냈다는 거죠. 면허증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3항 다른 사람에게 연습 운전면허증을 대여 빌려주었다. 그 운전연습면허 바로 취소가 됩니다. 4항 난폭운전으로 2번의 형사 입건된다. 이때는 운전면허 취소하고는 관계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3항과 1항이 운전연습면허가 취소되는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30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은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1항,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교육받을 필요 없어요. 2항, 처분 벌점이 30점인 사람 받을 필요 없습니다. 3항, 교통 참여 교육을 받은 사람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지요. 4항, 난폭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31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2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얼마냐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과태료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에서 2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했다. 이것은 과태료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 어느 경우는 면허증이 취소가 안 되는 거냐고 그러죠. 자, 1항,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1년 초과한 경우 1년을 넘겨놨어요. 적성검사 받아야 되는데 면허증 바로 취소가 됩니다. 2항, 보복 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증이 취소가 됩니다. 제한속도 매시 60km를 초과한 경우 이것은 범칙금 12만 원, 벌점 60점이지 면허증이 취소되는 사항이 아니죠. 4항,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약취하고 또는 유인 또는 감금한 경우 그 면허증은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1항, 2항, 4항은 취소가 되지만 4항은 범칙금하고 거기에 따른 그 벌점만 매겨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33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 자,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2번 이상 걸렸네요. 어느 경우이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2회 이상의 음주로 적발된 경우 처벌 규정은 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번째 문제를 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의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 단 1회에 위반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운전면허가 바로 취소가 됩니다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은 그랬어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나게 되면 뺑소니가 되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물적 피해만 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자기 어떤 신분을 밝혀놓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경우 역시 뺑소니입니다만은 이때의 벌점 기준은 어떠한 형사처벌은 없고 벌점 15점만 부과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점 화물 자동차가 적재물을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간 경우 범칙 금액은 얼마냐. 화물 자동차가 화물을 실을 때는 완전히 어떤 그 밧줄이라든가 또 내지는 포장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완벽하게 적재를 해야 되는데 적재물 추락이 가능할 상태로 어떤 적재를 했군요. 이때 범칙금은 얼마? 1항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전용 차로의 통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자, 1항 승용자동차에 2인이 승차한 경우 다인승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나요? 통행할 수 없습니다. 2항 승차 정원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6인이 승차하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맞는 것이 2항이 되겠고요. 3항. 승차정은 12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5인이 승차해도 고속도로 버스 자동차로 통행할 수 있다. 6인 이상이 승차해야만이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항이죠. 승차정은 16인승 자가용 승합자동차는 고속도로 외에 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다. 버스 전용차로 일반 도로에 버스 전용차로에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36인승 이상 버스 승합자동차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사항도 맞지 않는 거니까 따라서 537번째 맞는 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8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1항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맞습니다. 2항 운전면허증 갱신 이래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안에 받아야 되지 그 이후에 받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맞는 예가 되겠고요. 3항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처음 받으려는 경우에 교육시간은 1시간이다. 교육시간은 2시간입니다. 따라서 틀린 얘기가 3항에서 나왔고요. 4항 교육은 강의, 시청각,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실시한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틀린 것은 3항이 틀린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539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중상 1명,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벌점은 얼마이냐 그랬어요. 자, 중앙선 침범했어요. 중앙선 침범하게 되면 벌점이 얼마죠? 30점입니다. 그 다음에 중상이 1명이에요. 중상을 일으키게 되면 얼마? 벌점이 15점입니다. 그러면 중앙침범 30점, 중상 15점, 벌써 45점이에요. 그 다음에 경상 1명, 경상 1명에 대해서는 5점을 치죠. 따라서 토탈 30점, 15점, 5점 하게 되니까 정답은 3항 50점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겠군요. 다음 540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얼마냐. 어린아이가 개인용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호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부모님한테, 보호자한테 부과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40번 문제는 3항이 정답이고요. 541번째 문제를 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어느 경우가 맞나 보도록 하죠. 11인승 승합자동차는 승차점은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아니다. 9인승 이상이 가능하지만 6명 이상이 타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2항 9인승 승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정답이 2항에 나와 있네요. 3항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아니죠. 9인승 이상의 자동차가 가능하지만 그때는 6인 이상이 승차해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4항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 9인승 이상도 통행이 가능하다 보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2번째 문제를 넘어갑니다. 다음 교통 상황에서 서행해야 되는 경우로 맞는 거 그래서 어느 경우가 서행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1항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전멸일 때 황색으로 전멸될 때는 서행해야 되죠. 만약에 적색으로 전멸될 때는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1항이 정답으로 나왔고요. 2항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불로 되었을 때는 서행이 아니라 일단 정지해야 된다는 거죠. 3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를 간다. 이때는 서행이 아니라 일시 정지했다가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4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이것은 서행할 이유가 없죠. 그냥 속도대로 정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42번째는 1항이 서행해야 될 구간이다, 상태이다. 그 시기 때는 서행해야 된다는 거죠. 황색 등이 전멸될 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43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왜 만들어 놨느냐. 모든 사고에 대해서 형법 268조에서 처벌하게 되면 생활의 환경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12대 중대과실에 한해서만 형사처벌한다라고 하는 게 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인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항에 있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만들어졌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198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정됐어요.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 목적은 사항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4번째 문제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어요. 이것은요,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전거만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 자전거 도로로 일반 자동차가 갈 수 있느냐, 그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1항, 긴급 자동차가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긴급하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항, 도로의 파손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자전거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 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3항,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일시 통행하는 경우 역시 순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4항, 택배차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것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전용차로로 가면 안 돼요. 따라서 4항이 544번째에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545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는 얼마냐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고 속도는 90, 최저 속도는 30 알아두십시오. 다음 546번째로 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서행해야 되는 장소로 맞는 거, 어느 때 반드시 서행해야 될까요? 1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않는 교차로 아니죠.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에서는 서행해야만이 자동차가 회전하면서 전복되지 않는다 보면 되겠죠. 따라서 2항이 맞는 거고요. 3항, 비탈길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서행할 이유가 없겠죠. 교통이 빈번한 터널 내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546번째는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47번째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과 조치 방법으로 가장 옳게 설명된 것은, 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그냥 충돌한 사고가 나서 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위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당연히 5년 이하의 금경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 2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처벌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음, 피해자가 어린이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락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도 의미가 되고요. 4항,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되나요? 아닙니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 횡단보도 사고이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4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경우, 어느 경우가 무면허 운전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1항,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에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한 경우, 오늘 면허증 합격했어요. 시험 봐서 합격했단 말이죠. 자, 언제? 3일 후에 면허증 교부해 주겠다. 그때 면허시험장 가서 면허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비록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지만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는 아직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1항은 운전면허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무면허에 포함이 됩니다. 2항, 운전연습면허를 받고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운전연습면허를 받았으니까 도로에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건 면허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운전면허가 무면허가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2항이 아니다. 이건 면허가 있는 거예요. 3항,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 면허증 정지 먹었는데 운전하면 되겠어요? 그건 바로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4항,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군대에서 준 군용 차량만 운전하는 운전면허는 군용 차량만 운전해야 돼요. 근데 일반 자동차를 운전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가 됩니다. 따라서 1항, 3항, 4항은 다 무면허에 들어가요. 그러나 운전연습면허를 가지고 운전연습하는 경우는 면허증 있는 곳으로 인정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항이 되고요. 549번째 문제를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한 자동차가 발견됐어요. 며칠의 범위 내에서 그 자동차를 정지할 수 있느냐,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의미의 정지기간이죠. 얼마? 열흘을 줍니다. 따라서 정비불량 자동차, 번호등이 안 들어온다, 또 내지는 자동차의 미등, 꼬리등, 이런 전조등 문제, 자동차의 어떤 정비가 잘못된 자동차는 열흘 정지시키고 정비 명령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50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2가지를 골라내세요 그랬어요. 어느 게 신호 내용이 맞느냐 그러죠. 1항, 황색 등화의 전멸, 참하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황색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서행하면서 보면서 가라는 거죠. 맞는 이 얘기의 신호 설명입니다. 2항, 적색등화, 이건 어떠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적색불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든 보행자든 무조건 움직이면 안 된다 해서 2항은 맞지 않는 거고요. 3항, 녹색 화살표 표시 등화, 이또 돼요. 차만은 화살표 방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화살표 방으로 가라고 녹색으로 해주는 거니까 가는 거지요. 3항도 맞는 거고요. 4항, 황색이 등화됐어요. 자, 노란불 들어왔다. 차마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내에 정지해야 된다? 아니다. 교차로 내에 들어온 상태에서 황색불, 노란불이 들어오면 빨리 교차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항과 2항이 정확하게 설명이 됐고, 2항, 적색은 무조건 써야 되고요. 황색 등화는 교차로에 서면 안 됩니다. 교차로 안에 들어왔으면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나 정지선 전에 황색불이 들어왔으면 정지선 앞에서 서야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550번째 문제는 1항과 3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551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되는 거 2가지 골라요. 어떤 게 자동차예요? 덤프트럭 자동차입니다. 노상안전기 건설기계예요. 자동차 아니에요. 자전거 자동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모차에 보호하기 위해서 밀고 가는 거, 유모차는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죠. 자동차는 덤프트럭, 그 다음에 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된다. 그래서 자전거도 인도로 타고 가면 안 되고 도로의 가장자리로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52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맞는 것 2가지 그랬어요. 자,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어요. 도로교통경찰관이요. 옆에서 보조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의 경찰관과 똑같은 어떠한 여건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준다. 그러면 그 보조자도 경찰관이 주는 신호와 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모범 운전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녹색 어머니는 봉사활동을 하지만 경찰 공무원의 보조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병 전후의 회원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지 경찰 보조원은 아닙니다. 사항,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은 경찰 공무원의 보조자와 똑같은 경찰 공무원의 역할을 한다. 도로교통에 대해서는요. 따라서 무음운전자와 소방공무원은 도로경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로경찰이 수신호하거나 무음운전자가 수신호하거나 또는 소방공무원이 수신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바로 신호 위반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53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를 설치하는 곳 두 가지를 골라내서 그랬어요. 1항 교차로, 교차로에 차로 설치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터널 안은 어떨까요? 터널 안은 실선으로 차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상에 차로 설치하나요? 설치하지 않습니다. 다리 위에도 설치는 하지요.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터널 안과 다리 위가 차로를 설치하는 곳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554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승용자동차가 해당 도로에서 법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 어느 경우가 지금 승용자동차가 속도를 위반하고 있느냐 그런 거죠. 1항 편도 2차로인 일반 도로에서 매시 85km로 주행 중이다. 자, 매시 일반 도로에서는 80km 이하로 가야 되는데 85km로 갔으니까 지금 법정 속도를 위반하고 가고 있는 승용차가 되네요. 2항 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매시 90km로 주행 중이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매시 얼마? 110km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로잖아요. 근데 90km로 가고 있으니까 법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 거고요. 3항 자동차 전용도로를 매시 95km로 주행 중이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최고 속도가 얼마죠? 90km예요. 근데 95km로 가니까 지금 법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거죠. 3항도 지키지 않는 거고요. 4항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를 매시 75km로 주행 중이다. 편도 1차로의 고속도로는 최고속도 얼마? 80km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75km로 가니까 법정 속도를 지키고 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법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가는 것은 1항과 그 다음에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56번째 문제를 봅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 그랬어요.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차로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는 곳이에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자동차도 다니고 보행자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길 가장자리 쪽은 표시해놨어요. 보행자가 그쪽으로 걸어가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가 그리 침범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 구역을 설치하겠는데 경계 표시를 하지 않는다? 경계 표시합니다. 다음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길 가장자리를 설치했죠. 맞는 얘기고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3항이 맞는 거고요. 도로가 아니다. 도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항과 3항이 정답이고요. 556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어느 경우가 맞느냐 그랬어요. 1항 차의 교통으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하더라도 특례법상에서 처벌을 하게 된다. 공소를 제기한다. 따라서 맞지 않는 거고요. 2항 자동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와 민사합의를 하여도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아닙니다. 12대 중대과실이 아니게 되면 민사합의를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종합보험에 또 가입되어 있으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가지고 공소 제기할 수 없다. 단 12대 중대과실 사고 같으면 바로 공소가 제기가 되겠죠. 따라서 2항은 꼭 맞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3항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 특례법입니다. 따라서
맞는 이해가 되고요. 상, 규정 속도보다 매시 20km를 초과한 운행으로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 제기할 수 없나요? 이것이 바로 12대 중대과실이란 말이죠. 과속으로. 이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하더라도 민사적인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도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사망이 정답, 맞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557번째이군요. 도로교통법상 보조용 의자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계 규격으로 인한 거죠. 거기에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보행용, 보조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휠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항,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행, 보조용 의자차예요. 누가 정해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놨다는 거죠. 전기 자전거는 보행 보조용 의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사항이 되고요. 558번째 문제를 봅니다. 초보 운전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어느 경우가 초보 운전자인가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하고 초보 운전자와는 관계가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2항, 운전 연습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운전 연습 면허하고 초보 운전자와는 개념이 없고요. 3항, 처음 운전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되었다가 다시 면허를 받은 경우, 취소되기 전에 기간을 초보 운전자 경력에 포함한다. 그것은 뭐 초보 운전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뭐 면허증 받았는데 취소됐다 이런 의미가 없고요. 4. 처음 일종 보통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초보 운전자에 해당한다.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면허증을 받았다, 2년이 아직 안 됐다. 그때는 다 뭐다? 초보 운전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초보 운전자라고 하는 것은 사항이 정확하게 설명이 됐어요. 정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9번째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어떤 것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냐 그런 거죠. 모든 이륜 자동차 아닙니다. 2항,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250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아니지요. 3항, 101항 150cc 이상의 원동기를 단 자동차를 말하는 건 아니지요. 4항,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최고 전격 출력 얼마?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그 자체가 뭐 전기 자동차는 빼놓고요. 그것을 우리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그런다. 따라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개념은 이와 같이 전기를 동력으로 하지만 최고 전격 출력이 11kW 이하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로 정리를 해 두시고 정답을 사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60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에 대한 해당되지 않는 것 어느 경우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 아니냐 그런 거죠. 1항, 4.5톤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가 충돌해 운전자가 다친 경우 역시 이것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2항, 철길 건너목에서 보행자가 기차에 부딪히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3항,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신호 위반한 자동차와 부딪혀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경우 승용자동차가 만약에 충돌했다고 한다면 그 승용자동차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항,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다친 경우, 자전거도 자동차란 말이죠.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부딪혔다. 역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나 철길 건너목에서 기차하고 부딪혔다. 부딪히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561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도로 구간 또는 장소에 선으로 설치되는 노면 표시에 선이 색깔로 되어 있죠. 맞는 것 그래서 어느 경우가 맞느냐. 1항, 중앙선 표시 노상 장애물 중 도로 중앙 장애물의 표시는 뭘로 되어 있죠? 중앙선.
황색이지요. 노란색이지요. 1항 틀렸네요. 2항 버스 전용차로 표시, 안전표시 이런 것은 뭘로 되어 있다? 황색이 아니잖아요. 자, 안전지대 표시는 황색이지만 버스 전용차로 표시는 청색이에요. 따라서 2항도 맞지 않는 얘기가 되고요. 3항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금지 표시는 뭘로 되어 있다? 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정답이고요. 4항 주차 금지 표지, 정차 주차 금지 표지 및 안전지대는 뭘로? 자, 주차 정차 금지 또 안전지대는 전부 다 뭘로? 노란색으로 되어 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비록 같은 차로에서 안전지대는 백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중앙선 부근의 안전지대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황색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적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소방시설 이런 데는 전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알아두시고 정답은 561번째 문제는 3항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62번째 문제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어떻게 앞지르기 해야 될까요? 자, 1항 앞차의 우측으로 다른 자동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우측으로 가면 안 되죠. 좌측으로 앞지르기 해야 되죠. 따라서 맞지 않는 거고요. 2항 최근에 개설한 터널, 다리 교차에서는 앞지르기가 가능한가요? 옛날 터널은 앞지르기가 가능하고 지금 만드는 터널은 앞지르기가 안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안 됩니다. 3항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좌측을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앞지르기라고 한다. 앞지르기는 우측으로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좌측으로 오는 것이다. 알아두시고 정답은 3항이 나왔어요. 4항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는 버스 전용차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할 수 있다. 버스 전용차로는 버스만 가야 된다. 앞지르기 하기 위해서 그리 가면 안 된다. 따라서 562번째 문제는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것 그래서 어떤 것이 자동차가 아닐까요? 승용자동차,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수자동차, 자동차죠. 승합자동차, 자동차지요. 따라서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속도 위반 교통사고. 자,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에서 공소 제기할 수 없는데 어느 경우가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느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1항 최고속도 100km인 고속도로에서 매시 110km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이것은 과속은 과속이지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과속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과속은 규정 속도에서 얼마? 20km를 초과한 경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20km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사고이다. 특례법상의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2항 최고속도가 80km인 편도 3차로 일반 도로에서 매시 95km로 갔네요. 얼마? 15km 초과했어? 20km 초과된 게 아니에요. 역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거다. 다음 봅니다. 3항 최고속도 90km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매시 100km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20km 초과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과속이 아니다. 그것은 얼마? 20km 초과해야 된단 말이죠. 4항 최고속도가 60km인 편도 1차로 일반 도로에서 82km, 20km 초과했네요. 따라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4항만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처벌이 되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565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사색 등화의 행형 신호등 배열 순서로 맞는 거. 자, 우리가 운전하고 있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빨간불 쓴다. 그 다음에 뭐 좌회전 표시, 그 다음에 녹색 간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운전하다 보면은, 그러면 신호등의 색깔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지? 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는 뭐냐면 신호등의 색깔이 좌측으로부터 또는 우측으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거죠. 자, 보도록 하지요. 사색등입니다. 제일 왼쪽이 적색이지요. 그 다음에
주의하라고 하는 황색, 좌회전 화살표, 그 다음에 녹색. 순서는 좌로부터 적색, 황색, 좌회전, 그 다음에 녹색. 3색 등이 있어요. 3개의 등으로만 되어 있는 거, 그때는 왼쪽이 적색, 황색, 녹색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이건 횡으로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길이로 되어 있는, 종으로 되어 있는 신호등도 있어요. 이때는 제일 위가 적색, 그 다음에 황색, 녹색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맞는 게 어떤 걸까요? 우로부터 적색, 우측에서부터 적색인가요? 아니죠. 좌로부터 봅시다. 좌로. 우로부터는 틀렸고요. 좌로부터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 맞습니다. 따라서 이 항이 정확하게 정답으로 표시된 거예요. 신호등의 배열 순서예요. 운전하다 보면 제일 좌측이 적색, 그 다음에 황색, 좌회전 화살표, 녹색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56번째는 정답이 이 항이 되겠습니다. 566번째를 문제를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서류가 아닌가 그랬어요. 자, 적성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상태를 보는 것이 적성검사 보는 내용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자, 1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갖고 가면 돼요. 그것은 적성검사 받는 날로부터 2년 안에 받은 것만 인용이 된다 보면 되겠고요. 2항.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맞습니다. 하나의 신체검사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3항. 병역법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도 역시 적성검사를 할 때 신체검사를 받은 걸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내용을 보는 거니까요. 4. 대한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는 인정하지만 안경사협회는 안경을 취급하시는 분들의 모임의 회장이에요. 아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567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는 어떤 것이냐 그런 거예요. 긴급자동차를 지정하는데 누가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그런 거죠. 혈액 공급 차량 긴급자동차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로교통법에 정한 거예요. 2항.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 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에 수행되는 자동차는 대통령이 긴급자동차로 지정합니다. 3항. 전파 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그때의 자동차는 시도 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로 지정을 합니다. 다음 4항.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 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를 인정하는데 누가? 이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혈액 공급자동차, 소방차, 그 다음에 병원 응급차 이것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긴급자동차이고요. 경찰용에서 쓰는 수사기관에서 쓰는 거 긴급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전파감시 업무 같은 거 할 때는 그때 긴급자동차 지정받을 때는 시도경찰청장이 해주고요. 그 다음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 수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이것은 대통령이 지정한다. 이렇게 각각 긴급자동차를 지정하는 그 매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568번째 문제로 나옵니다. 다음 중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 2가지 그랬어요. 긴급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항.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도 위반하는 자동차를 단속하는 그 경찰 자동차가 어떤 긴급자동차의 어떤 구조를 꼭 갖춰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다음 2항. 국내의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 등의 공무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 어떤 주요 요인을 어떤 외국의 어떤 국빈을 이런 사람을 경호하는 그런 긴급자동차는 꼭 사이렌을 울리고 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항이 일단 맞는 거고요. 하나 더 골라내야 되겠군요. 3항. 일반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등을 켜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일반 자동차가 정말로 긴급한 환자를 앰뷸런스라든가 소방차의 어떤 그 소방 긴급 자동차의 어떤 그 혜택을 못 받고 그 순간이 긴급하니까 그때는 비상 깜빡이 전조등 켜고 쫙 가는 동안은 뭘로 긴급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사항. 긴급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만 우선 통행 및 법에 정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긴급 자동차는 꼭 사이렌만 울린다고 그래서 사이렌을 안 켰다고 그래가지고 긴급 자동차인데 긴급하게 사용되고 있을 때에 그때는 무조건 사이렌을 켜지 않았다 하더라도 긴급 자동차 인정받는 거예요. 따라서 사항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넘어갑니다. 56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이다. 알맞는 내용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으요. 자, 1항. 차로는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아닙니다. 이것은 차로가 아니고 차도를 설명한 거예요. 차도. 차도가 안전표시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해서 경계를 표시해가지고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도이다. 말하자면 차로가 아니다 보면 되고요.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경계점을 안전표시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그러니까 동일 방향에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분리해서 가십시오라고 백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그 자체가 뭐죠? 차선을 얘기하는 거죠. 차선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맞는 것도 있겠군요. 어떤 게 맞을까요? 차도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이것은 차도가 아니고 차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차도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게 차로입니다. 사항. 보도라고 하는 것은 연석선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연석선은 차도와 인도에 구분하기 위해서 돌로 쭉 놓은 거, 이것을 연석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정확하게 맞는 얘기로 보도가 설명이 됐어요. 따라서 사항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57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전거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1항. 보도 및 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으면 어디로? 자전거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차도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맞는 얘기고요. 2항.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경우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사용하면서 우회전해야 된다. 당연히 우회전할 때는 도로의 그 우측으로 붙어서 가야 되겠지요. 따라서 둘 다 맞는 거고요. 다음 3항.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는 서행으로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좌회전해야 된다. 자전거가 좌회전할 때는요, 후크턴이라고 그렇습니다. 후크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전거가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요, 자동차는 이와 같이 중앙선 붙어서 좌회전을 합니다만은 자전거는 이와 같이 자동차와 같이 우측으로 오다가 좌회전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자전거는 일단 직진을 해서 넘어갑니다. 직진하고 넘어간 다음에 다시 좌회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진과 직진을 하는 것이 자전거가 좌회전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후크턴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사망은 그냥 자동차와 같이 좌회전은 안 된다. 따라서 사망이 틀린 정답으로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4.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 통해야 된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되시면 당연히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되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1번째 문제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으로 맞는 것.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 써야 되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꼭 쓰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1항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 572번째 문제를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맞지 않는 거. 개인형 킥보드 같은 거죠. 그 운전자가 준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그랬어요. 1항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을 받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면허증 꼭 취득해야 돼요. 따라서 맞지 않는 것 1항 답 나왔고요. 2항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동승자가 같이 타고 다니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킥보드에서 2명 타고 가다가 승용자동차 충돌해가지고 사망사고까지 했다고 하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절대로 동승자를 태우는 말하자면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알아두시고요. 3항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된다. 옳은 얘기고요. 4항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도로로 가야만이 된다. 따라서 1항이 맞지 않는 거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73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없는 사람. 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1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신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요 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3항 신체 부상으로 석고로 붕대를 하고 있는 사람, 이분은 비록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3항이 보도에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로서의 상해 등급을 제1급부터 7급까지 받은 분께서는 인도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도라고 하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은 이 중에서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74번째 문제를 봅니다. 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차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그랬어요. 자,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동차가 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1항 횡단하는 자전거의 최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통행합니다. 자, 자전거 막 지나간다. 그 사이로서 간다. 위험해서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 2항 자동차의 접근 정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조등과 경운기를 사용한다. 자전거 지나가니까 헤드라이트 켠다든가 클락션 막 눌러댄다. 안 되지요.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3항 자전거 횡단 지점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잠깐 섰다가 자전거가 안전하게 횡단하는 걸 보고 운행하면 되겠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3항이 안전한 운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4항 자동차 운전자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횡단하는 사람을 정지하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574번째 정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횡단 지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한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575번째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주행하여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서행하지 않는 경우 이때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자전거 4만 원이라고 하는 범칙금이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76번째입니다. 어린이가 도로에서 타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안전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어린이가 타고 다니는 장치로서 행안부령에 의해서 보호장구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1항 퀵보드 보호장구 해야 됩니다. 전동 이륜 평행자동차 전동으로 되어 있는 엔진이 달려 있는 거 어린이가 타면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2항하고 어린이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3항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다 모자 써야 되죠. 안전모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행안부령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577번째 문제를 봅니다.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두 가지를 골라내라고 그랬군요. 어느 게 맞을까요? 1항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자, 자전거도 자동차예요. 그러면 자동차만 생각해 보시죠. 한 차로에 한 대만 가야지 한 차로에 2대가 나란히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차도는 넓고 폭은 자전거가 좁지만 2명, 3명이 나란히 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그래서 맞는 것 그랬으니까 1항이 맞는 얘기가 됩니다. 2대 이상이 나란히 가면 안 된다. 2항.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된다. 횡단보도를 갈 때는 끌고 가야 되지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3항 보도록 하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파손, 도로 공사나 그 밖에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도를 통행할 수 없다. 자, 자전거 도로의 파손 또 내지는 그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는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보도로 가야 되겠죠. 그때는 뭐예요?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되고 끌고 가면 된다. 그래서 통행할 수 없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는 도로 중앙으로 붙어서 가야 되나요? 아니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가는 것이 자전거 타는 거에 안전이 되겠죠. 따라서 3항과 4항은 맞지 않는 얘기. 따라서 1항과 2항이 맞는 것이니까 골라내라 했으니까 1번과 2번이 말하자면 맞는 답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578번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에 보면요. 몇 세 미만은 전기 자전거, 일반 자전거가 아니고 전기로 가는 거예요. 전기 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까요? 가로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 그랬어요. 13세 미만은 전기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다. 알아두시고요. 579번째 문제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어느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되는가? 자,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도로와 같이 자전거 타고 간다? 어떻게 할까요? 가장자리에 가야 되겠죠. 1항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된다. 좌측 가장자리 아닙니다. 중앙으로 가면 안 돼요. 4항 보도로 통행해서도 안 되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된다. 다음 문제 580번째 문제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맞는 것 그러죠. 어느 길 가장자리 구역,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예요. 자, 1항 보행자가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허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된다. 아주 운전을 잘하고 있는 거죠. 2항 노인이나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길 가장자리로 가면 되나요? 아니지요. 3항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없다. 끌고 가야 됩니다. 4항 길 가장자리 구에서는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행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81번째 문제입니다. 자전거, 전기자동차는 빼놓고요. 운전자의 도로 통행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것, 좋지 않는 얘기죠. 1항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였다. 자전거는 어린이가 타고 보도 갈 수 있습니다. 2항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보도를 통행하였다.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3항 도로의 파손으로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하였다. 보도로 자전거 갈 수 있다는 거죠. 끌고 가면 더 안전하는 거죠. 4항 통행 차량이 없어 도로 중앙으로 통행하였다. 비록 차도에 통행 차량이 없다 하더라도 중앙으로 가면 안 되지요. 따라서 4항이 바람직하지 않는 얘기가 된다라고 해서 정답을 4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582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냐는 거죠. 1항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보행해야 된다. 횡단보도니까요. 맞는 얘기고요. 2항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자리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는 것이 안전한 거죠. 맞는 이해가 되겠고요. 지금 바르지 않는 거 골라내라 했으니까요. 3항 보도록 하죠. 전동 이륜 평행 자동차는 승차 정원 1명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할 수 있나요? 한 명 이상 태우면 안 돼요. 사고 납니다. 따라서 사망이 올바르지 않는 거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4.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또는 야광띠를 같은 것을 발광장치를 해서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요. 따라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사망이 올바르지 않는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번째 문제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크라고 했죠. 직진과 직진을 통해서 좌회전하는 거예요. 자전거는요. 1항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되겠죠. 후크 방법으로 턴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2항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한다. 이건 자동차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붙어서 좌회전하는 거죠. 자전거는 도로 우측 붙어서 직진해서 다시 직진해야 된다. 훅 턴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3항 보도록 합니다. 도로의 1차로 중앙으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앙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면 되나요? 위험하죠. 안 됩니다. 4항 도로의 가장 하위 차로를 이용해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앙 안쪽으로 좌회전한다? 위험해요. 자동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어요? 아니다. 따라서 3, 4항도 올바르지 않는 거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84번째입니다. 승용자동차가 자전거 전용다리로 통행하다가 단속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처벌. 자, 자동차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때는 범칙금 4만 원의 통고 처분을 받아요. 따라서 1, 2, 3, 4항 중에 3항이 정답인데요. 범칙금 4만 원 통고 처분을 받습니다. 다음 585번째 문제를 봅니다.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 어느 경우가 전기자동차로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1항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40kg 미만인 것 아닙니다. 30kg 미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는 것 1항이 40kg가 아니고 30kg이다. 알아두시고요. 2항 시속 20km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한다. 속도가 20km 넘어가면요. 전기자동차의 전동기가 꺼져야 됩니다. 맞는 얘기. 3항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 자, 페달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전기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죠. 맞는 얘기죠. 4항 모터 출력은 350W 이하이며 전지 전격 전압은 직류 48V DC 48V예요. 그것을 넘지 않아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착된 모든 장치의 무게가 얼마? 30kg 미만이어야 되지 40kg 미만이 아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기준에서 틀린 것은 1항이 틀린 답이니까 585번째에서는 1항으로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586번째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올바른 주행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항 경음기를 자주 사용하면서 주행한다. 자, 자전거에는 경음기가 없고 그냥 그 알림 소리라고 하는 딸랑딸랑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경음기를 자주 사용하면서 딸랑딸랑 한다. 이걸 경음기로 봤었을 때 그걸 계속 밤에 가면서 울리고 갈까요?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죠. 거리가 먼 것입니다. 2항 전조등과 미등 꼭 켜고 주행해야 돼요. 반사조끼를 입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4항 안전띠 등 발광방치를 착용하고 주행하면 멀리서 오는 자동차들이 자전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사조끼 입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전조등과 미등은 꼭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586번째는요. 1항이 거리가 먼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587번째 문제를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범칙금 대상이 아닌 것. 자전거도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신호위반 범칙금 대상입니다. 중앙침범 범칙금 대상이에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거 범칙금 대상입니다. 그러나 규정속도 위반, 자전거 과속
없어요. 따라서 규정속도 위반에 대한 것은 범칙금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588번째 문제를 봅니다. 자전거 도로의 이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두 가지 골라내라고 그랬어요. 1항, 노인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2항,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다. 아님 결과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거죠.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갈 수 없어요. 3항, 자전거 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없다. 아니죠.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이 3항이 나왔고요. 4항, 자전거 전용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588번의 문제는 적절하지 않는 것은 3항과 4항이 적절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89번째 문제를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명칭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 차로 없습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는 있지만 우선 차로는 없습니다. 다음, 자전거 원동기 장치 겸용도로는 없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는 있어도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겸용도로는 없습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가 있습니다. 우선 차로는 없고요. 우선 도로가 있어요. 따라서 해당되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우선 도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2항과 3항이 정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90번째 문제 봅니다. 연료의 소비 효율이 가장 높은 운전 방법, 어떻게 하면 연료를 적게 태우고 먼 거리를 갈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최고 속도로 주행한다? 아니죠. 최저 속도로 주행한다? 아니죠. 경제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연료 소비를 그만큼 적게 하는 거죠. 소비율은 좋다. 소비율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적은 연료 가지고 먼 거리 가는 걸 얘기해요. 경제 속도로 가는 게 제일 옳은 방법. 590번째 문제는 3항이 정답이고요. 다음 591번째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환경은 뭐예요? 매연이라든가 또 내지는 다른 어떤 그 불순한 가스를 내놓지 않고 가는 거죠. 1항, 가능한 빨리 가서 간다. 좋지 못하죠. 경제적인 운전이 안 됩니다. 다음, 내리막길에서는 시동을 끄고 내려간다. 역시 아니지요. 3항, 공기압을 낮춘다. 아니죠. 적정 공기압은 되겠죠. 4항, 급감속은 되도록 피한다. 급한 감속, 급한 가속 이런 것은요, 결과적으로 경제 운전이 안 되고 연료만 더 맥히고 또 타이어가 그만큼 많이 마모되면서 타이어의 어떤 분진을 많이 발생시켜서 환경에 나쁘겠죠. 따라서 적절한 것은 급감속은 되도록 피하는 게 적절한 거죠.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92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 에어컨 사용 방법 및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건, 어떻게 하면 에어컨을 잘 사용하느냐. 에어컨은 처음 켤 때 고단에서 저단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는 거고요. 맞는 얘기고요. 2항, 에어컨 냉면은 6개월마다 1년에 한 번씩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요. 상태만 좋으면 1년 넘어도 되죠. 3항, 에어컨의 설정 온도는 섭씨 16도가 가장 적절한가요? 뭐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23, 4도 정도가 바람직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 에어컨 사용 시 가능하면 외부 공기 유입 모드로 작동하면 대단히 효과적이다. 그렇지 못하다. 가능하면 외부 유입 공기를 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에어컨의 효능을 그만큼 높이는 거죠. 따라서 552번째 문제는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93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자동차 연비 향상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떻게 하면 연비를 좋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연료를 적게 태우고 장거리를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1항, 주유할 때 항상 연료를 가득 주유한다. 연료는 가능하냐면 반절 정도 넣는 것이 경제 운전에 도움이 돼요. 그만큼 많은 연료를 가지고 다닌다는 건 자동차 무게가 무거워져서 그만큼 연료를 더 먹히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료의 적정량은 중간 정도가 바람직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1항도 가득 넣는다, 바람직하지 않고. 2항, 엔진 오일 교환 시 오일 필터와 에어 필터는 함께 교환해 준다.
아주 바람직한 거지요. 연료 필터도 있고, 에어컨 필터도 있고, 오일 필터도 있고, 여러 가지 호일터도 있지만, 특히나 오일 필터와 그 다음에 에어 필터는 오일을 교환할 때마다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아두시고, 3항. 정지할 때는 한 번에 강한 힘으로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아주는 게 좋나요? 서서히 밟아주려 했죠. 강하게 밟으면 그만큼 타이어 마모가 많아진다. 보면 되겠고요. 위험도 하고요. 4항.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사용한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서행 운전이 바람직한 거죠. 따라서 정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554번째 문제를 봅니다. 주행 중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저단으로 기아를 변속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운전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자동차를 제동한다, 자동차를 감속한다든가 자동차를 세울 때는요, 주로 쓰는 게 뭐예요? 발로 밟는 주브레이크라고 그러죠. 풋브레이크.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건 자동차를 세워놨을 때 제대로 정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거.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핸드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의 수동 자동차에서 얘기입니다. 수동 변속기죠. 4단 기어를 놓고 가다가 3단 기어로, 3단 기어로 가다가 2단 기어로 기어를 낮게 하게 되면 엔진의 속도가 자동차 타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팍 줄어가지고 자동차가 그만큼 감속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엔진 블록이라고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의 변속기의 기어를 낮은 기아로, 저단 기아로 내려가는 걸 엔진 브레이크라고 그런다. 그래서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이게 있고요. 또 하나 배기 브레이크가 있어요. 모플러로 나가는 그 구멍을 막아주는 그 자체도 자동차가 감속이 되는 거죠. 이건 배기 브레이크라고 그렇습니다만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는 엔진 브레이크는 저단 기아로 속도를 낮춰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4항이 정답으로 나와 있네요. 554번째는 엔진 브레이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55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 연비를 향상시키는 운전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 어느 경우가 연비를 좋게 해주느냐, 연료를 적게 먹게 하느냐는 거죠. 1항, 자동차 고장에 대비해서 각종 공구 부품을 싣고 다닌다. 자동차 무거우면 무거운 것만큼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거죠. 옳지 않는 거. 2항, 법정 속도에 따른 정속 주행을 한다. 급감속, 급가속 안 하고 그냥 법정에서 주는 속도, 규정 속도로 경제 속도라고 그렇습니다. 쭉 흔히 가게 되면 아주 연비를 높일 수 있다. 이 항이 정답이 됐고요.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수시로 한다. 안 좋습니다. 연비 향상을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30% 줄인다. 절대로 줄이면 안 돼. 더 넣어서도 안 되고 적정 공기압력, 타이어 제작 회사에서 타이어 공기압력에 제시해주던 그 수치만큼 넣는 게 바람직한 거죠. 555번의 정답은 이 항이 되겠고요. 596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은 좀 운전 습관 개선을 통한 친환경 경제 운전이 아닌 것 그랬어요. 자, 공회전을 많이 한다? 공회전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를 세워놓고 악셀레터 페달만 계속 밟아야 되는 거죠. 절대로 운전 습관에 좋은 건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1항, 출발은 부드럽게 한다. 좋은 거고요. 정속 주행을 유지한다. 좋은 거고요. 경제 속도를 준수한다. 운전을 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1항이 정답이고요. 59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동차의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1항, 타이어 공기압을 낮게 한다? 아닙니다. 적정 공기압 넣어야 되고요. 에어컨 작동은 저단으로 시작한다? 고단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3항,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는 오일 필터와 에어 클리너는 교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 교환해야 된다는 거죠. 4항, 자동차 연료는 절반 정도만 채운다. 좋은 방법이에요. 따라서 4항이 597번째에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598번째 문제입니다. 수소자동차 관련 사항 중 적절하지 않는 것. 요새는 디젤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가 주로 들어가면서 뭘로 가죠?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 분해를 해서 쓰는 수소자동차로 가는데 수소자동차 관련 사항 중 적절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1항, 차량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다. 그래야죠.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요. 2항,
수소 누출 경고등이 표시되었을 때 즉시 안전한 곳으로 가서 자동차를 정차하고 시동을 끈다. 바람직한 거예요. 사망. 수소 승용 자동차 운전자는 별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LP가스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받아야 돼요. 그러나 수소가스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 맞는 얘기고요. 상.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임의로 충전소 설비를 조작하였다. 안 되죠.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는 거 조작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9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 중 경제 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건 어느 경우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1항 내리막길 운전 시에 가속 페달 밟지 않게 내리막길을 가는데 악셀레이터 페달이라고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속이 이어져서 사고 나죠. 좋지 않는 거고요. 따라서 밟지 않는 건 옳은 얘기. 2항 경제적 전략을 위해 유사 연료 사용한다. 가끔 보면 가짜 휘발유를 가짜 디젤유를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넣게 되면 된다? 안 되지요. 따라서 2항이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요. 3항 출발은 천천히 그 다음에 급정지하지 않기 올바른 운전 습관이죠. 4항 주기적 타이어의 공기압력을 점검해서 적정 공기압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운전의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항이 되겠고요. 600번 문제를 봅니다.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는 어떤 것이냐. 자, 친환경 전기자동차 이런 자동차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정해졌는데 어떤 엉뚱한 자동차가 와서 서 있다는 거죠. 엉뚱한 자동차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자동차가 어떤 건가요? 전기자동차 들어갈 수 있어요. 태양광 자동차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들어갈 수 있어요. 수소자동차 전기 들어갈 수 있어요. 태양광 자동차는 친환경적 자동차 전용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운전면허 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만 문제 그대로 나오는 첫 문제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100문제씩 끊어서 쉽게 풀이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각 편의 영상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게 되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1강좌 100문제, 2강좌, 3강좌, 4강좌, 5강좌 각각 100문제씩 풀이했습니다만 오늘 강좌는 501번부터 600번까지 제6강좌라고 이름을 지어서 풀이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면서 운전면허 시험에 한 방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